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를 보내셨나요? 오늘도 우리 책을 읽기 위해서 제가 책 한 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목은 여행은 결국 누군가의 하루 라고 하는 책이에요. 저희와 같이 평범한 직장인이 잘 하고 있는 일을 그만두고 와이프와 함께 전 세계를 여행을 하는 그러한 책입니다.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다니고 있는 일을 그만두고 전 세계를 여행을 하는 그런 꿈을 자주 꾸곤 하긴 했는데 여러분들과 특히 공유하고 싶었었던 책입니다. 특히 서두 부분에 있어서는 이 지은이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직장을 그만두고 여행길에 올랐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참 저에게도 많이 공감이 되고 여러분들에게도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오늘은 서두 부분을 좀 같이 읽어볼까 합니다. 여행은 결국 누군가의 하루 읽어보도록 할게요. 새롭고 신선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 말고 새롭고 신선한 이야기는 없습니까? 업무상 중요한 사람이 따분한 표정을 지으며 내게 물어볼 때면 나는 돈을 주고서라도 새롭고 신선한 이야기를 사고 싶었다. 눈앞에서 하품만 하던 그는 결국 자리를 떠버렸다. 하긴 요즘 투자하기에는 브릭스 국가가 좋습니다. 브라질 GDP는 어떻고 중국 시장 상황은 어쩌고 저쩌고 와 같은 이야기는 누구도 좋아할 리 없었다. 나 역시 회사 밖에서까지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면 지루하다 못해 절망스러웠을 것이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정확히는 회사를 다니면서부터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사람들에게 해줄 이야기가 없어졌다. 나는 바에 덩그러니 남겨졌다. 바텐더가 이봐, 정말 그게 최선의 이야기였어? 당신 인생에서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그토록 없는 거야 라는 표정을 지었다. 나는 그의 눈을 피하며 위스키 한 잔을 입안에 털어넣었다. 어쩌자고 계속 새롭고 신선한 이야기를 바라는 거야? 내가 온갖 이야기를 머금고 있는 주크박스도 아니잖아. 나는 위스키 한 잔을 더 시켜서 한숨에 들이마셨다. 그러자 용기가 솟아올랐다. 직장인인 나는 이렇게 하루에도 몇 번씩 쉽게 좌절했고 쉽게 용기를 냈다. 그래, 까짓것. 새롭고 신선한 이야기가 듣고 싶다면 내가 만들어주겠어. 나는 인스턴트식 용기를 주체하지 못하고 큰 소리를 내고야 말았다. 나의 갑작스런 외침에 깜짝 놀란 바텐더가 하마터면 닫고 있던 컵을 떨어뜨릴 뻔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새롭고 신선한 이야기를 만들어 보자는 시도가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올지 나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 더구나 이 시도가 500일이 넘는 시간을 필요로 하고 내가 가진 전 불화생각했던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는 끔찍한 일들을 초래하리라고 하는 것은 조금도 했었더라면 나는 결코 이 시도를 실행하지 않았을 것이다. 업무상 만나는 사람들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회사를 그만두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게다가 나는 회사에 만족하고 있었다. 유명한 금융회사의 이름과
내 이름이 나란히 적힌 명함을 건널 때에는 어깨에 힘이 들어갔고 멋진 양복을 입고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면 우쭐해졌다. 어쨌든 이러한 시도가 어떠한 결말을 가지고 올지는 전혀 몰랐던 나는 새롭고 신선한 이야기를 어떻게 만들까에 대해 수없이 고민했다. 그리고 고민 끝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자전거로 가보자는 결론을 내렸다. 정말 밑도 끝도 없는 생각이었다. 나는 자전거를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도전 정신이 투철한 사람도 아니었다. 그저 자전거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다 보면 괜찮은 이야깃거리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했을 뿐이다. 결심한 지 한 달 만에 나는 부산을 향해 출발을 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다. 밀린 회사 일을 처리하느라 3시간도 자지 못한 데다가 며칠 전 한강에서 자전거를 탈 때 너무 금세 지쳐버렸었던 일을 떠올리면서 두려움이 앞섰다. 하지만 오렌지 불빛을 머금은 한강을 따라 고요한 서울 도심을 가로지르니 모처럼 상쾌한 기분이 들었다. 하루 종일 모니터 2대 안에서 움직이는 수많은 차트들만 보던 나에게 이번 여정은 정말 오랜만의 외출이었기 때문이다. 가다 못 가면 못 가는 거지 뭐. 그냥 즐기다 오자.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니 바람을 맞으며 자전거를 타는 일 자체가 행복하게 느껴졌다. 나는 정말 쉴 새 없이 페달을 밟았다. 해가 떠오르기 시작할 때였다. 나는 도시의 마지막 경계선에서 4명의 사이클러들을 만났다. 그중 3명은 같은 은행에서 은퇴한 50대 중년 남성들로 오랜 친구 사이였다. 나머지 1명은 프리랜서 기자로서 20대 후반의 내 또래 청년이었다. 이들의 가슴과 등에서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20시간 안에 돌파라고 적힌 천이 매달려 있었다. 그들은 자전거로 서울과 부산을 여러 차례 오가며 주행 시간을 단축해 가고 있었다. 이번에 시도하는 20시간은 그들이 속한 자전거 동호회에서 상당히 상징적인 시간대라고 했다. 나는 그들에게 함께 달려도 되는지 물었다. 뒤에서 따라오는 건 상관없지만 따라오지 못한다면 기다려줄 순 없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과 20시간 안에 부산까지 갈 수 있다면 더 멋진 도전이 될 것 같았다. 도전은 어렵고 구체적일수록 더욱 인정받기 마련이니까. 우리는 바람의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고개를 숙인 채로 일렬히 달렸다. 나는 빠르게 돌아가는 앞사람의 자전거 뒷바퀴를 바라보면서 이 도전에 성공하면 누구에게 자랑할까 생각을 했다. 나를 괴롭히는 이유가 사실은 나를 아끼기 때문이라는 이상한 논리를 가진 부장님이라면 이런 이야기를 참 좋아하겠지 라고 생각하며 미소 짓던 그때였다. 중간에서 달리던 프리랜서 기자가 작은 돌에 걸려서 넘어졌다. 그 바람에 프리랜서 기자 뒤를 따르던 아저씨 1명과 나 역시 도로에 나뒹굴고 말았다. 회사 밖에서 부장님 생각을 할 때면 늘 좋지 않은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어김없었다. 욱신대는 옆구리를 살펴보니 커다란 멍이 들어있었다. 하지만 자전거를 타는 데에는 지장이 없었다. 난 오히려 이 멍이 더욱 근사한 이야기를 만들어 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기쁘기까지 했었다. 하지만 넘어진 아저씨는 크게 다친 모양인지 일어서지도 못했다. 우리는 한적한 시골 국도 한가운데에 있었다. 마을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곳이었다.
나와 프리랜서 기자가 도로에서 누워 신음하는 아저씨를 걱정하고 있을 때 다치지 않은 두 명의 아저씨는 손목시계만 초조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잠시 후 눈빛을 교환하며 고개를 끄덕인 둘은 넘어진 아저씨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을 했다. 이봐, 이해하리라고 믿네. 자네 한 명 때문에 모두가 목표를 포기할 수 없는 노릇 아닌가? 두 명의 아저씨는 자전거에 올라타면서 말했다. 시간이 없으니 우리 이제 그만 가자고. 나와 프리랜서 기자는 그들의 시덥지 않은 농담을 하는 줄 알았다. 하지만 그는 서둘려 자리를 떴다. 농담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들은 20시간 안에 부산에 도착하기 위해 오랜 친구를 길 위에 내버려 두고 떠났다. 나는 모두와 헤어진 후에 페달을 밟으면서 무언가 잘못돼야 하는 것을 느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완주하지 못한다고 해서 혹은 20시간 안에 부산에 도착하지 못한다고 해서 과연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은퇴한 그들에게 뭐라고? 부산까지 20시간 안에 못 갔다고? 당장 심할서를 쓰게. 자는 왜 하는 일마다 그 모양인가? 분명히 20시간 안에 갈 수 있을 거라고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나? 라고 닥달한 상사가 존재할 리 없었다. 회사의 지독한 성과주의에서 벗어났구나 싶었더니 인생사의 가장 지독한 상사인 자기 자신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가상의 목표를 세우고 계속 달성해야만 직성이 풀릴 터였다. 아무리 그렇다 한들 일어서지 못하는 오랜 친구를 어딘지도 모르는 곳에 내버려 두고 떠나다니 이건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두 아저씨에게 마냥 비난을 퍼부을 수는 없었다. 그들에게 던졌던 비난이 어느 순간 나 자신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더욱 높게, 더욱 멀리, 더욱 빠르게. 누가 봐도 어느 스포츠 용품의 광고라고 생각될 이 문구가 바로 내 삶의 목표였다. 나는 성공에 매달렸고 경쟁에 목숨을 걸었다.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옛 친구들과 멀어졌었고 몇몇은 내가 좋아하는 회사에 들어가 변했다고까지 말을 했다. 나는 그때마다 섭섭했다.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과 경쟁을 해서 살아남아야 한다고. 진정한 친구라면 내가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느라 좀 만나주지 못한다고 해도 오히려 응원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나는 내가 성공한 후에는 친구들을 찾으면 그들이 언제냐 그랬다는 듯 나를 반겨줄 거라고 생각을 했다. 선생님이, 부모님이, 그리고 이 사회가 나에게 그렇게 말해왔으니까. 하지만 나는 부산으로 가는 내내 나의 인생이 잘못 흘러가고 있을 건 아닐까 하고 생각을 했다. 나는 얼마나 성공을 해야 만족하고 친구들에게 돌아갈 수 있을까? 대리가 되면? 부장이 되면? 이사가 되면? 또는 CEO가 되면? 나는 잠시 자전거를 멈추고 내가 만나왔던 대리와 부장, 이사, 그리고 CEO들을 떠올려 보았다. 그 누구도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있었다. 저 더 높은 목표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달릴 뿐이었다. 성공에는 천장이 존재하지 않는다. 채워질 수 있는 것, 어쩌면 그것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일지도 몰랐다. 나는 인생의 불안을 느끼기 시작을 했다. 모든 이의 가슴속엔 안나 푸르나가 있다. 나의 책상 칸막이에는
히말라야 설산들이 펼쳐져 있는 대형 브로마이드가 붙여 있다. 하얀 휘파람 같은 눈보라가 오싹할 정도로 새파란 하늘을 수놓고 있는 장면은 온몸이 부르르 떨릴 정도로 굉장했다. 이런 설산 사이에서 업무를 보다 보면 상쾌한 기분까지 들었었다. 그렇다고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회사 사람들이 업무를 넘겨서 미안하다고 고맙다는 말 대신 업무가 내게 넘어오지 못하도록 거대한 산을 쌓아둔 것이 아니라면서 비아냥거렸기 때문이다. 물론 내가 그런 이유로 히말라야 풍경을 선택한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말을 들은 후부터는 정말로 업무들이 에베레스트나 K2쯤에서 조언되길 바랬다. 그런 높은 곳에서 죽게 되면 다른 이들이 그 시체를 데리고 내려오지 못해 설산의 외로운 시체로 남는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나는 나에게 왔어야 할 업무들이 설산 깊은 곳에 백골이 된 채 쓰러져 있는 것을 바라보면 참 행복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다. 하지만 업무는 조난 따위를 당할 녀석들이 아니었다. 회사 사람들의 오해와는 달리 그 브로마이드를 붙여놓은 진짜 이유는 나 자신을 회사에 묶어두기 위해서였다. 나는 인생에 대해 상당한 불안을 느끼고 있었다. 하루에도 몇 차례씩 월급 통장을 확인을 했었고 굳이 필요 없는 것들을 사들이기까지 했으며 여러 가지 보험에 들기도 했다. 하지만 불안은 그치지 않았다. 나는 이 불안이 내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건 아닐까 두려웠다. 그럴 때마다 브로마이드 안 설산 속으로 숨어 들어가서 한 할아버지를 떠올렸다. 그 할아버지를 만난 건 4년 전 네팔에서 안나푸르나를 오를 때였었다. 산을 오르기 시작한 지 이틀째 되던 날 아침, 전날 만났던 영국인 할아버지가 굉장히 슬픈 표정을 짓고 있었다. 얼마나 슬픈 표정이었는지 할아버지 얼굴은 가물가물하지만 그 표정만큼은 너무나 또렷하게 기억이 난다. 간혹 사람의 표정이 얼굴보다 오래 기억되곤 하는데 얼굴은 뇌에 기억이 되고 표정은 마음에 기억이 되기 때문일 것이다. 난 할아버지가 왜 저리 슬픈 표정을 짓고 있을까 궁금했다. 하루 전만 해도 그 누구보다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기 때문이다. 영국에서 회사원으로 일을 하다가 은퇴를 한 이후에서는 할아버지는 이곳으로 오셨고 그는 밝은 목소리로 내게 물었었다. 이복의 젊은이, 내가 영국에서 안나푸르나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렸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나? 글쎄요, 12시간 정도 걸리지 않았을까요? 내 대답에 할아버지는 웃으며 말을 했다. 이곳에 오기까지 30년이 걸렸다네. 할아버지가 안나푸르나에 와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30년 전이었다. 잡지에 소개된 아름다운 안나푸르나에 반해 그 사진을 오히려 액자에 넣어두고 저곳에 가야지라고 생각한 게 30년이 되었다는 것이다. 오랜 소원을 이뤘으니 어찌 행복하지 않겠는가? 하지만 이튿날 만난 할아버지는 신기하게 한없이 슬퍼 보였다. 도대체 할아버지에게는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 할아버지, 왜 그렇게 슬퍼하세요? 평생 오고 싶으셨던 곳이었잖아요. 다리가 움직이질 않아. 이제 너무 늙었어. 더 이상 올라가는 건 무리야. 방금 짐꾼과 이만 내려가기로 결정을 했네. 할아버지가 울음을 쏟아낼 듯 대답을 했다. 한숨을 푹 쉰 할아버지가 다시 입을 뗐다. 지난 세월 동안 정말이지 이곳에 올 기회는
많았어. 휴가 때마다 안나푸르나에 가자고 하면 와이프는 그런 추운 곳 말고 근사한 호텔이 있는 따뜻한 섬으로 가자고 했지. 그래서 지금은 이름도 기억나지 않는 사람들로 북적거리는 지중해의 한 어느 섬으로 휴가를 가곤 했어. 시간이 좀 날까 싶을 때면 꼭 회사에서 중요한 일이 생겼지. 정말 내가 이곳으로 오려고 결심했을 때에는 자식들이 결혼을 한다더군. 나는 항상 다음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 결국 은퇴를 하고 따뜻한 섬을 광적으로 좋아하는 와이프와 이혼을 하고 자식들을 모두 결혼시킨 후에야 결국 이곳으로 올 수가 있었네. 하지만 모든 것들을 바치고 온 지금은 너무나도 늦어버렸어. 눈앞에 평생의 소원을 두고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니 말이야. 당시 나는 팔팔한 대학생이었기에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까지 어려움 없이 올라갈 수 있었다. 그리고 생각을 했다. 난 할아버지처럼 너무 늦지 않게 안나푸르나에 왔으니 앞으로 앞만 보며 내가 세운 계획들을 향해 나아가면 되겠구나 라고. 이후 시간은 정말 바람처럼 흘러갔고 할아버지에 대한 기억도 점점 희미해졌다. 나는 대학을 졸업을 했고 회사원이 되었고 내가 원하는 것에 점점 더 다가가고 있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작스레 불안이 찾아왔다. 나는 이 불안을 설산 속에 감춰보려 노력을 했지만 이는 다 헛수고였다. 오히려 이 설산들은 일부러라도 떠올리고 싶지 않았던 할아버지의 마지막 말을 불러왔다. 위험을 피하려고만 하며 살지 말게. 그 인생이 가장 위험한 인생이 돼버린다네.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는 지금껏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만 살아왔다.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안전해 보이는 것을 얻기 위해서 살아왔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말이 떠오른 이상 나는 그동안 마주치려 하지 않았었던 가슴속 깊은 곳의 질문들과 마주해야만 했다. 모든 이의 가슴속엔 자신만의 안나푸르나가 있는 게 아닐까? 그렇다면 나만의 안나푸르나는 과연 어디에 있는 걸까? 그곳으로 가려는 내 발목을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또한 내가 피하려고 했었던 위험들은 무엇일까? 성공, 이 한마디를 뺀다면 과연 내게 남는 것은 무엇일까? 안전한 삶이 아닌 내가 살아가고 싶은 삶이란 어떤 삶일까? 알 수 없었다. 그리고 나는 길을 잃었다. 생각해보면 인생길에서 헤맸던 건 이때가 처음은 아니었다. 내가 처음 길을 잃었었을 때에는 2009년 겨울이었다. 그해 나는 27이었고 11월의 인도 태양은 여전히 뜨거웠다. 나는 진흙을 대충 쌓아 올린 듯한 낮은 돌담의 그림자 안에 들어앉아서 잔뜩 웅크리고 있었다. 델리역의 대단한 인파에서 겨우 벗어나 한적한 골목에 앉아 있으니 다른 세상에 온 것만 같았다. 더군다나 큰 눈을 깜빡이며 주변을 맴도는 휜소 한 마리 때문에 지금 내가 꽤나 긴 꿈을 꾸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했다. 내 앞을 어슬렁거리는 휜소가 바닥에 놓아둔 무거운 배낭에 잠시 관심을 두다가 이내 내가 들고 있던 수첩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나는 이 녀석이 수첩을 먹어버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손을 몇 번 휘저었다. 덩치에 맞지 않게 흠칫 놀란 휜소는 이봐, 놀랐잖아. 작은 먹을거리를 가지고 너무하는 거 아니야? 라는 표정을 지으며 반대쪽으로 사라졌다. 나는 휜소가 탐내던 수첩을 바라보며 그날 있었던 일을 다시 떠올렸다. 그날은 이상하리만큼 아침부터 기분이 좋았다. 델리에 도착을 한 후에 이틀간 수첩에 적어놓은 곳들을 알차게 돌아다녔고 인도 여행의 하이라이트인 타지마할의 도시 아그라로 갈 생각에 저절로 웃음이 나왔던 것이다. 여행은 계획대로 완벽하게 진행이 되고 있었다. 하지만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웃음이 나오는 날은 되게 그 끝이 좋지 않았다. 수많은 비극이 항상 이유 없는 행복으로 시작되는 것처럼 말이다. 나는 내가 비운의 주인공이 될 처지라는 것을 모른 채 웃으며 델리역으로 도착을 했다. 아그라로 가는 표 한 장이요. 없어. 뚱뚱하고 못생긴 데다가 인상마저 나쁜 기차표 판매원이 무뚝뚝하고 불친절한 말투로 대답을 했다. 이 덥수룩한 콧수염을 잡아당기고 싶을 정도로 기분 나쁜 태도였다. 내일은요? 없어. 이틀 뒤는요? 없어. 그럼 도대체 언제 표가 남아있나요? 이봐, 지금은 디왈리 시즌이라고. 2주 뒤에나 아그라에 갈 수 있을 거야. 그때 표라도 필요한가? 판매원의 무뚝뚝한 음성은 시바신의 음성처럼 모든 것을 무너뜨리기 시작을 했다. 인도에서는 이럴 수 있지 뭐 라며 어떤 일도 웃고 넘길 수 있었던 견고한 이해심과 또 인내심이 이 순식간에 무너져 버린 것이다. 그러자 이국적이라고 치부했었던 인도의 향신료 냄새, 인도인들의 땀 냄새가 불쾌하리라 만큼 강렬하게 느껴졌고 정신까지 혼미하게 만들었다. 그때서야 나는 완벽히 인도에 떨어지고 말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순식간에 이질적으로 변해버린 공간 속에서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 뒤에서 줄 서 있던 인도인들이 나를 창고 앞에서 밀어냈고 나는 창고로 모여드는 인도인들에게 또다시 떠밀려 대합실 한가운데에 버려졌다. 양손에 무거운 보따리를 들고 기차를 타러 가는 중년 여자, 기차에서 내려 휴대폰으로 통화하며 어딘가로 급하게 뛰어가는 젊은 남자. 델리역에는 모든 이들이 나를 밀치고 가고자 하는 곳으로 사라졌다. 갈 곳이 없는 사람은 나뿐이었다. 내가 멍하니 서 있는 틈을 노려 한 남자가 슬쩍 내 주머니에 손을 넣어보고는 별다른 소득 없이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 나는 우선 델리역을 빠져나가야겠다고 생각을 했다. 역을 나서자 이번에는 노란 흙먼지가 기다렸다는 듯이 나의 왼쪽 눈을 공격을 했다. 흙먼지 바람은 델리역에 도착했을 때부터 마치 대단한 원한이 있는 홀령처럼 불어댔다. 눈물을 흘리며 오른쪽 눈만 간신히 뜬 채로 이번엔 나에게는 한 무더기의 릭샤 운전자들이 달려들었다. 릭샤 운전자들은 인도 특유의 뚝딱거리는 영어로서 행선지를 묻고 있었다. 하지만 그건 누구보다도 내가 알고 싶은 것이었다. 그들에게 쫓겨나가다 어딘지도 모를 골목에 들어선 나는 그대로 주저앉아서 왼쪽 눈에 들어간 흙먼지가 빠져나오길 기다렸다. 얼마의 시간이 흐르자 흙먼지는 빠져나갔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갈 곳이 없었다. 오히려 흙먼지가 내 눈을 아프게 했었던 그 순간이 더 나았다. 흙먼지가 사라지는 동시에 이곳에 앉아있을 이유도 사라졌기 때문이다. 넥시아 운전자들의 음성만이 소라 껍데기 속의 파도 소리처럼 귓바퀴에 맴돌았다. 과연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일까? 사실 그 당시에 나는 취업을 앞둔 중요한 시기에 인도를 왔다. 선배들과 친구들은 학점을 더 올리고 자격증이라는 하나의 커리어를 더 쌓아야 할 중요한 시기에 무슨 인도 여행이냐면서 핀잔을 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할 때면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순 없잖아. 뭐라도 해야 하지 않겠어? 그래야 어디든 보다 쉽게 갈 수 있으니까 라는 말이 돌아왔다. 하지만 그런 인생은 특별히 가려는 곳 없이 열심히 노를 젓는 어부의 인생과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열심히 노를 저어왔다. 그러다가 문득 노지를 멈추고 주위를 돌아보게 되었다. 나는 어딜 바라보던지 수평선에서 보이지 않는 망망대해에 떠 있었다. 끝없이 노를 젓는 행동이 어떤 것에 더욱 가까워지게 할지 아니면 또는 멀어지게 할지 알 수 없었다. 머릿속에 또 하나의 물음만 떠올랐다. 나는 대체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일까? 주위 사람들의 없는 곳으로 가서 홀로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찾아야겠다고 생각을 했다. 가난한 대학생이었던 나는 저렴한 인도행 티켓을 발견을 했고 그 길로 인도로 떠나왔다. 하지만 겨우 몸을 숨길 수 있는 그림자 속에 웅크리고 있는 나는 인생에 대해 생각할 수 있기는커녕 지금 당장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놓였다. 이럴 줄 알았다면 인도에는 결코 오지 않았을 것이다. 기대했던 여행이 엉망진창이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에 괴로웠다. 시간은 나의 괴로움과 상관없이 잘도 흘러갔다. 이따금 작은 바람이 불어왔다. 소가 지나갔고 개미가 줄지어 이동을 했으며 파리가 쇳동 위로 열심히 날아다녔다. 뜨거운 태양은 점점 중천으로 움직였다. 담장의 그림자가 짧아질수록 몸을 더욱 움츠려야 했다. 툭툭. 절망에 빠져있던 나를 건드린 건 기묘한 기운이 감도는 인도 노인이었다. 그는 맨발에 누더기를 걸치고 있었다. 검은 얼굴에는 무겁고 느린 기차가 지나간 듯한 깊은 주름이 가득을 했다. 골격이 드러날 정도로 마른 얼굴 때문에 큰 눈이 더욱 도드라져 보였다. 언제 감았는지 모를 긴 머리카락은 마치 하나의 굵은 밧줄처럼 엮어 머리 위에 새 둥지처럼 놓여 있었다. 당장이라도 파랑새 한 마리가 날아와서 그의 머리에 앉을 것만 같았다. 아, 내가 정말 꿈을 꾸고 있는 게 아닐까? 그때 노인의 입이 느리게 열렸다. What's your problem? 나는 노인을 슬쩍 쳐다보고 다시 고개를 숙였다. 돈을 달라고 치근댈 것 같기 때문이다. 무엇이 문제인가? 노인이 나에게 다시 물었다. 나는 고개를 들고 그냥 쉬고 있는 중이라고 간단하게 답을 했다. 하지만 노인은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듯이 겨울나뭇가지 같은 앙상한 손으로 나를 툭툭 치며 다시 물었다. 무엇이 문제인가?
나는 그 어느 때보다 혼자만의 시간이 절실했다. 여러 번 가달라는 부탁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나를 툭툭 쳐대는 노인 때문에 결국 화가 치밀었다. 제발 좀 가져요. 혼자 있게 해달라고요. 하지만 노인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물었다. 그대는 무엇이 문제인가? 그제서야 나는 이 노인이 내 대답을 듣지 않으면 사라지지 않을 끈질긴 성격의 인도인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난 하는 수 없이 입을 열었다. 아그라로 가려고 하는데 기차표가 없어서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지 생각하는 중이에요. 노인이 기차표를 구해줄 위인으로 보이진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말하면 거참 됐군 하며 가던 길을 갈 줄 알았다. 하지만 그는 아그라 다음에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 물어봤다. 바라나시오. 나는 이 노인과 대화가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미 대단한 하늘을 보려며 지쳐버렸기 때문에 포기하는 심정으로 노인의 모든 질문에 대답하기 시작을 했다. 그대는 인도에 처음인가? 네, 처음입니다. 그대는 인도에 왜 왔는가? 그냥 인도에 와보고 싶었습니다. 오고 싶었던 곳에 이미 와 있는데 무엇이 걱정인가? 나는 순간 이 기묘한 노인의 말에 잠시 설득되었지만 그래도 손에 든 수첩이 눈에 띄자 다시 정신 벌쩍 들었다. 저는 아그라에도 가야 하고 바라나시에도 가야 합니다. 그럼 왜 아그라로 가야 하고 바라나시로 가야 하는가? 그곳에는 타지마할이 있고 겐지스 강이 있으니까요. 나는 노인에게 수첩을 보여주었다. 그 안에는 인도 여행 계획이 빼고 가게 적혀 있었다. 많은 시간과 공을 들여 세운 계획이었다. 이것이 무엇인가? 노인이 물었다. 인도에서의 계획입니다. 저는 인도에 오기 전부터 철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니 계획대로 아그라에 가야 합니다. 내 대답을 들은 노인이 슬그머니 내 수첩을 가져갔다. 나는 그런 노인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하지만 금세 아연실색할 만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노인이 다짜고짜 완벽한 계획이 적혀 있었던 나의 페이지들을 북북 찢는 게 아닌가. 찢어진 종이 조각들을 누런 흙바닥에 아무렇게나 흩어져 있었다. 그리고 갑자기 나타난 휜소가 찢어진 종이 조각들을 주워 먹기 시작을 했다. 아니 도대체 이 휜소는 언제 또 다시 나타난 거야? 어이가 없었다. 처음 본 사람의 수첩을 갈갈이 찢어버리는 노인과 갑자기 나타나서 이 종이 조각들을 먹어치우는 휜소라니. 노인은 담담한 표정으로 휜소는 종이 조각을 우걱우걱 씹어먹으면서 입을 다물지 못하고 서 있는 나를 쳐다보았다. 아니 도대체 뭐 이런 일이 다 있지? 황당함은 곧 분노로 바뀌었다. 나는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나는 이제 어디도 갈 수 없다고. 내 분노는 대단했다. 원망의 대상이 나 자신일 때에는 우울했지만 그 대상이 타인이 되자 되게 화가 났다. 나는 너무 힘든 상황 속에서 원망의 대상을 간절히 찾고 있었던 건지도 모른다. 하지만 노인은 나의 분노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나에게 말을 했다. 자네를 못 움직이게 한 것은 기차표가 아니라 자네가 세운 계획 때문일세. 그 누구도 자네에게 그 계획을 강요한 적이 없네. 자네를 구속한 것은 바로 자네 자신일세. 말을 마친 노인은 나를 지나쳐 골목 안으로 사라졌다. 노인을 따라서 휜소도 사라졌다.
나는 한참 동안이나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작은 바람이 불어왔다. 소가 지나갔고